자, 투자론 파트 하느라고 머리 아프셨죠? 그래서 머리를 좀 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금융론 파트는 맨 마지막에 하고요. 갑자기 왜 그리 좋아해요? 382쪽에 있는 이용 및 개발론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예. 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계산이 없어요, 여기는. 예. 자,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어디쯤 왔는가를 기억하면서 하시라 그랬어요. 부동산 학은 부동산 문제를 뭐한다?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총론에서는 뭐에 대해서 배웠다? 여기 써놨잖아요. 부동산이 뭔지 배웠다고요. 그래서 부동산, 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의 특성 이런 것도 배웠죠. 예. 두 번째, 문제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경제적인 측면이니까 두 번째 경제론에 대해서 배운다. 경제적인 게 뭐라고 물어보면 돈돈거리는 거다. 요게. 그런데 돈의 대표 표현이 뭐였다? 가격이었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수요 공급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고, 경제론에서. 그 수요와 공급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였고? 시장이었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토지시장, 주택시장, 뭐 효율적 시장 이러면서 열심히 시장 이야기했고, 자, 네 번째, 이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는데 그게 뭐였죠? 정책. 그래서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 그래서 여기는 부지런히 열심히 뭐만 그랬어 우리가? 수요와 공급 다 이게 이어진 거니까 이것만 열심히 하고 그랬죠.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돈 벌어 보려면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한 거예요 지금? 투자를 한 거 아니에요? 그 돈하고 부동산하고 만나자. 그럼 여기서 생기는 문제들을 또 하나씩 해결하는 게 투자론 이야기잖아요. 첫 번째 문제는 돈이 없어서 그러면 지렛대. 타인 자본을 지렛대 삼아 투자할 수 있다. 그럼 지렛대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지렛대 효과가 뭐예요? 물어보면 또 지렛대 효과 이러지 말고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증폭되는 효과 이렇게 표현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좋은 투자 대상이 있어요. 이래 물어보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위험은 적으면서도 수익률은 높았으면 좋겠다. 기억납니까? 그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에 올인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하시고, 그래서 비체계적인 줄이라 그랬죠. 그리고 주어진 위험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이것은 효율적 전선하고 무차별 곡선이 많은 점, 접하는 점이 최적의 투자점이 된다. 그것은 주어진 위험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주는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까지 쭉 열심히 했고, 그러면 여기 수익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운영을 통해서 또 하나는 처분을 통해서 수익이 있다는 거 배웠고, 근데 이 수익은 미래에 생기고 투자하는 돈은 현재 시점에 들어가니까 시점이 안 맞으면 판단 내리기 어려우니까 미래 돈을 뭘로 고치자? 현재 돈으로 고쳐서, 그게 할인이죠. 그래서 이런 현금 수지들을 할인해서 투자할까 말까 결정하는 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었고, 근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쓰려니까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현금 수지 다 측정해야 되고, 처분 시 현금 수지 측정해야 되고, 이 돈 또 할인해야 되고, 머리 아프니까 대강합시다 해서 어림셈법 해가지고 투자한 돈하고 1년치 수익만 비교해서 투자할까 말까 따지는 게 어림셈법이었죠. 거기에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승수는 지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이제 승수 그러면 지하가 생각이 나는 거군요. 훌륭합니다. 그래 아니 예, 여러분 집은 지하가 아니죠.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승수같이 불쌍한 애들 좀 도와주시고, 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지하로 가고 뒤집어 그게 수익률이라 그랬죠. 그래서 역수관계 이야기하면서 조총순종도 한 거예요. 조소득 승수 역수는 총자산 회전율이고 순소득 승수 역수는
종합 자본환원율이고 이렇게. 세전 현금 수지 성수 역수는 세전 수익률인데 성수 역수는 수익률이니까 그걸 다른 말로 지분 배당률이라고도 하고 세후 현금 수지 성수 역수는 세후 수익률이다. 이것도 우리가 배운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각종 비율들을 비교해서 투자할까 말까 하는 거. 비율도 무슨 비율 그럼 앞에 있는 위로 간다 그랬죠. 대부 비율이니까 대부액 위로 가야 되는 거고 투자한 돈 중에서.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분의 용자 이렇게 썼던 거고 부채 비율 그럼 부채가 위로 가야 되죠. 그럼 지분이 밑에 있고 이렇게 지분분의 부채 이렇게. 부채 감당률 그럼 부채를 감당하는 게 위로 가야 되고 그래 부채를 감당하는 게 순영업 소득이니까 순영업 소득으로 원금이자 내니까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뭐 몇 개 배운 거 아니에요. 보니까 별것도 없네.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해서 끝낸 거예요. 투자론 이렇게. 자 그러면 투자해서 이제 드디어 부동산 갖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됐죠. 여러분 소유자는 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뭐 한다는 거 이제 이용도 하고 개발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거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한마디로 우리는 소유활동이라 그래. 소유자인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382쪽에 이용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것 전에 우리가 자금을 융통해서 이 돈 만들어야 되니까 금융론에서 우리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해서 금융론 이야기도 열심히 하는 거죠. 다만 요거는 나중에 하고 요거부터 하자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이용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이제 조금 그 단계를 벗어나자고 우리가 학개론 공부하는 거요. 이게 뭐 사람이요 말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상한 용어를 쓸 수 있는 당신이 어때요? 이제 아름답진 않고요. 고상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상한 용어를 쓰면 고상한 사람이 돼요. 자, 그렇죠? 그래서 채유효 이용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채유효 이용도 뭘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382쪽에 채유효용의 판단 기준 써놨죠. 법률적인 측면에서 불법적인 건 채용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이용해야 된다. 그 보니까 383쪽 맨 위에 합리적 이용이라는 것은 투기적 목적의 이용이나 먼 장래의 불확실한 이용 이런 건 합리적 이용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투기적 목적 이런 거 채용이 안 된다는 거요. 먼 장래의 불확실한 이용 이것도 채용이 될 수는 없다는 거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합리적 이용이고 그럼 경제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어야 되겠죠. 수익 극대화가 달성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고 수익과 이윤을 실현하는 극대화 된다. 그런데 이 최고의 수익을 올린다는 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용도로 쓰면 최유효용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 시장 데이터에 의해서 지지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연약 지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강공사해도 5층 이상 못 짓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다가 100층짜리 빌딩 지으면 최유효용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어때요? 채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겠죠? 다 따져서 최유효 이용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도시토지다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땅이 있어요. 도시토지는 택지로 이용하는 거죠. 택지는 거기에다 뭐 짓는 거죠? 건물 짓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도시토지가 있으면 건물을 짓는다는 말은 여기에다가 누가 개입하는 거요? 사람이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 일이 생기는 거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건물이 점점 위로 올라간다. 이게 무슨 이용이 되는 거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집약도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383쪽에 집약도 이런 말이 나오죠. 토지 단위 면적 땅 투입되는 뭐다? 노동과 자본의 양을 말한다. 그럼 단위 면적의 토지가 있으면 거기에다 노동과 자본을 점점 많이 투입하면 그게 무슨 이용이 되는 거예요? 집약적인 이용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고층화되는 걸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이래 물어보면요. 어디까지 건물은 지어야 돼요? 경제적인 면에서 뭐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는 층수가 지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경제적인 면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층수가 있을 거라고요.
여기까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한다. 이게 뭐다? 집약 한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집약 한계. 그럼 반대로 여기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점점 줄이는 걸 뭐라 그런다? 조방적 이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적게 투입하는 거죠. 집약도가 낮은 경우입니다. 조방적 이용인데 더 이상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지 않는 뭐도 있을 거다. 하한선도 있을까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지 않는다. 이런 하한선을 뭐라고 쓴다? 조방 한계라고 쓰는 것이다. 그럼 그 하한선은 어디에요? 이래 물어보면 당연히 이 조방 한계는 손익분기점을 말하는 것이다. 뭔 소리입니까? 그랬을 때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토지 가격이 7억입니다. 자, 토지 가격이 7억이고요. 여기다가 건물을 한 층 쌓아 올라갈 때마다 1억씩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런 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토지가 지금 보니까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고도 제한지구로 지정돼 있고 그래가지고 딱 1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근데 1층을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1층을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 분양 수입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분양하게 되면 5억이 나온답니다. 1층에서. 여러분이면 이 땅 사서 여기다 건물 지을 거요? 안 지을 거요? 왜요? 여기 비용이 8억 들었죠? 수입은 5억이면 3억 손해잖아요. 그럼 노동과 자본을 투입할 이유가 없죠. 투입 안 합니다. 거기는. 그런데 이번에는 한 층 더 지을 수 있대요. 규제가 완화돼서. 2층까지 지을 수 있대요. 그럼 2층은 우리는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를 합니다. 수학 체감한다는 건 위로 올라갈수록 수익금이 점점 떨어진다는 걸 전제를 하자고요. 그러면 이게 분양 2층을 지었더니 여기는 4억이 나온대요. 자, 그러면 비용 얼마 들어요? 2층까지인데. 한 층 더 지었으니까 9억이죠. 총 비용은 9억입니다. 총 수입은요? 9억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총 수입하고 총 비용이 딱 어떻게 되는 곳? 일치하는 곳이 있나요? 거기를 뭐라 불러요? 손익분기점이라 불러요. 그러면 총 수입하고 총 비용이 딱 일치하는 이 손익분기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 하한선이 되는 거예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 투입 안 하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쓰겠다? 조방 한계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대요. 와, 신났어요. 3층까지 지을 수 있대요. 그럼 3층 지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수입은 3억이라 그럽시다. 그럼 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한 층 더 지었어? 한 층 1억 더 들어가야 되죠? 그럼 다 합하면 10억이잖아요. 그런데 수입은요? 와, 2억 남았죠? 와, 신난다가 됐죠, 이제? 그러면 또 더 짓고 싶겠죠? 또 한 층 더, 요번에는 더 규제가 완화해서 더 지을 수 있대요. 한 층 더 올라가니까 요번에는 수입은 2억이래요. 그러면 여기 비용은 11억이고 수입은 14억이니까 저보다 더 남았죠? 3억 됐잖아요. 남은 게. 와, 신났어요. 한 층 더 지었어요. 5층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여러분 여기 5층이죠? 엘리베이터 없다고 생각해봐요. 학원 걸어 올라와야 돼. 건강에 좋은 거죠? 걸어 다니는 게. 당연히 그럼 여러분은 등록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실 거죠? 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지네요. 그러니까 5층 하니까 다리도 아프고 웬만하면 안 오고 싶다 이래가지고 어때요? 분양 수익금 1억밖에 안 돼. 근데 추가로 또 투입되는 거 얼마예요? 1억이죠. 그러면 추가 한 단위 더 투입되는 비용을 추가 한 단위 더 그걸 영어로 마지날이라 그래. 그리고 한글로 번역하면 한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개 비용이 얼마예요? 추가 한 층 더 지었을 때 비용 1억이잖아요. 근데 한 층 더 지었을 때 수입도 있죠. 이걸 뭐라고 쓴다? 한 개 수입이라 그래요. 그럼 이것도 얼마예요? 같아졌죠? 예. 그런데 수학 체감을 전제로 했으니까 6천 올라가면 이제 5천만 원밖에 안 돼. 여기 1억이고. 그럼 5천만 원 그동안 벌어놨던 거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이윤이 극대화될 때라고 이렇게. 여기를 뭐라고 쓴다고요? 집약 한계. 그래서 여기는 상한선이 되는 거죠. 토지용 집약도의 상한선이고 여기는 뭐가 돼요? 하한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유효 이용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5층까지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물리적으로 5층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면 이윤이 극대화되는 게 5층이니까 여기까지 있는 게 뭐가 되겠어요? 최유효용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법에서 3층까지만 지으라고 딱 규제해놨어요. 그럼 그때는요? 몇 층까지 있는 게 최유용이에요? 3층까지 있는 게 최유용이에요. 왜? 법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불법이면 안 되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최유효용은 조방한계를 하한선으로 삼고 집약한계를 상한선에서 이 사이에서 최유효용이 이루어지는데 만약 다른 법률적 물리적인 측면에 어떤 제약이 없다면 여기까지 있는 게 뭐가 될 거다? 최유효용이 될 거다. 그래서 집약도 이런 말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책에서 384쪽을 보세요. 거기 무슨 표현이 보여요? 집약한계, 조방한계 이런 말 보이죠? 집약한계는 지금 설명했습니다. 일정 단위 토지의 추가 투자 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있다고 어떻게 한다? 일치하는 경우의 집약도입니다. 이윤 극대화를 가져온 토지용의 집약도죠. 그래서 토지용 집약도의 뭐다? 상한선이다. 이해가 됐죠 이제? 그 다음에 조방한계는요. 뭐하고 뭐가 딱 일치한다고요?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경우의 집약도입니다. 즉 최적의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밖에 얻을 수 없는 경우의 집약도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토지용 집약도에 뭐가 된다? 하한선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말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집약한계, 조방한계 이런 말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입지잉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학계론에서 잉여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서플러스 남았다 그런 뜻이 남았다. 그러니까 남은 거니까 일종의 뭐요? 초과 이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초과이윤이 생겼어요? 입지 때문에. 그냥 학계로는 원어 그대로 읽어서 의미가 통하면 되는 거예요. 입지 때문에. 즉 위치가 좋아서 초과이윤이 생긴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경영을 잘해서는 아니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입지잉여는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발생하는 특별한 이익, 즉 초과이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지잉여는 입조건이 양호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입지 주체가 경영 능력을 잘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경영 능력과는 무관하다. 그럼 맨 밑에 박스에 보면 입지잉여가 있는 땅은 당연히 어때요? 초과이윤이 있으니까 너도 나도 나 거기 들어갈래요?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러면 지대의 지가가 높아진다고요. 그럼 지대의 지가가 높으면 토지가 귀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이제 집약도가 높아져서 건물 위로 올라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맨 위에 384쪽 맨 위에 보세요. 농촌 토지 외곽 이런 말 써놨나요? 저 외곽으로 나가면 토지 가격이 낮아지죠.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면 낮아진다. 그러면 그때는 토지 가격이 낮아지면 토지를 많이 써도 되죠. 그게 무슨 이용이 되는 거예요? 조방적 이용이에요. 집약도가 낮아지는 거라고 이렇게. 자, 그걸 표현할 때 동그라미 2번에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즉 토지를 자본으로 많이 대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 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써놨어요? 383쪽 밑에 도시 토지 이런 말 나오나요? 도심이다 뭐 이런 말 나오죠. 도시에서는 지가가 높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가가 높으면 아까 무슨 이용이 된다고요? 집약적 이용이 된다는 뜻이죠. 집약적 이용이 된다는 건 토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자본을 많이 쓰는 거예요. 자본을 많이 쓰는 거니까 토지를 뭐로 많이 대체했다? 자본으로 많이 대체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자본의 결합비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건물이 고층화된다. 자,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385쪽에 가면 이런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식의 대상이 생깁니다. 그 인식의 대상을 뭐라고 쓴다? 현상이라고 써요. 인식의 대상. 자,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가 생긴다고요?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 즉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저기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걸 부동산 현상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현상과 관련해서 어떤 현상이 있는데 하고 봤더니 자, 여러분 이런 거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써놨죠. 자,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농촌 인구가 다 어디로 몰려들었어요? 도시로 몰려들었잖아요. 그럼 도시가 팽창해 나가겠죠? 팽창해 나가는데 어떤 도시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면 참 아름답게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막 몰려오고 도시계획 이런 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무질서하게 막 외곽 지역이 팽창해 나간다 하는 걸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썼다는 거요? 도시 스프롤 현상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요. 그래서 도시 스프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스프롤이라는 말을 그냥 뭐 우리말로 맞게 고쳐본다면 난개발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가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걸 인식하면 그걸 도시 스프롤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시 스프롤은 도시 성장이 무계획적, 불규칙, 무질서하게 평면적으로 볼품없이 확대되는 현상이다. 도시가 팽창해 나간다는 걸 인식했는데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팽창해 나간다 하는 걸 인식하게 되면 그것을 도시 스프롤 현상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스프롤의 유형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저밀도 연쇄개발, 동그라미 4번에 고밀도 연쇄개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밀도라고 하는 건 합리적 밀도 이상으로 인접지를 잠식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땅은 좋고 사람 많고 그러니까 어때요? 고밀도 연쇄개발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또 비지적 현상 이런 말이 있죠.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도시 중간에 상당한 공지를 남기면서 교류 확산되는 현상이다. 계획 없이 지가가 낮은 곳만 선택해서 개발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도시가 이렇게 팽창해 나가니까 여기까지 이미 지가가 어때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좀 지가 싼 곳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잔뜩 지어놓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다 보면 논 옆에도 막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돼 있었으면 여기 도시까지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계획적으로 막 이런 것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도로는 없고 이렇게 병목 현상이다 그래서 어때요? 가다가 갑자기 좁아져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교통체증 이런 게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마치 개구리가 뭐 하듯이 띠을 띠듯이 중간에 이렇게 상당한 공지를 남기고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지적 현상 또는 개구리 띠뛰기식 개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 그 밑에 도시 스프롤 현상의 특징 보시면 토지의 최유효 이용에서 괴리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다. 당연하죠. 스프롤은 난개발이니까 최유효 이용에서 괴리되고 주로 대도시 안쪽보다는 어디에서? 외곽 지역에서 스프롤이 생기고 세 번째, 주거지만 스프롤이 생기는 건 아니고 상업지나 공업지 이런 데도 스프롤은 생기고 이렇게. 그리고 스프롤은 난개발이니까 지가 수준은 표준적인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표준적 이하다. 그런 거 한번 보시고. 뭐 어려운 말은 없죠? 가볍게 보시고. 자, 이런 것도 인식하고 있나요? 직장은 어디에 있는데? 인식 이런 거에 직장은 도심에 있는데 이렇게 도심에 있는데 저 주거지는 저 외곽에 있더라. 그래서 이걸 인식했다. 그러면 이걸 표현할 때 직주 분리 현상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뒤로 넘겨서 보니까 386쪽에 맨 위에 동그라미 보면 결과 보니까 도심 공동화 현상 이런 말 써놨죠. 공동화라고 하는 것은 주야 간의 인구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게. 근데 밤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때요? 싹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때요? 뻥 뚫린 것 같다. 그래서 도넛 현상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그 밑에 보충학습에 공동화 써놨죠. 그래서 주야 간의 인구 격차가 커지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저 외곽지는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는 사람들이 어때요? 잠만 자고 돈은 도심에 들어와 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배드타운 현상이다. 또는 침상 도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즉 자족 도시가 못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퇴근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나가겠죠. 그것을 표현할 때 도심 고동 비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도심 고동이 뭐예요? 보충학습에 써놨죠. 출퇴근 시 뭘 말하는 거다? 유동성. 우르르 왔다 우르르 나가니까 요 비율이 증가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퇴근할 때 교통혼잡 이런 게 생기게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예. 자, 뭐 당연한 말들 하고 있는 거죠. 직주가 뭐 되면 분리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직주가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접근할 수도 있네요. 그러면 직장이 도심에 있으면 주거지도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도심으로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붙어 있다 이렇게. 이게 직주권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도심에 들어와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니까 주거용 건물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고층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 들어 살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 누가 살까요? 했을 때 여기가 중고소득층이 들어와 산대요. 그러면요. 중고소득층이 들어오면 도심이 설럼화되지 않고 어때요? 다시
생기를 띠게 된다는 거요. 자, 그걸 뭐라고 써놨다는 거요? 그 보충학습의 도심 회춘화 현상 이렇게 써놨죠. 도심이 슬럼화되지 않고 다시 만다 회춘하는 거. 회춘이 참 좋은 거죠. 뭐가 좋은 거예요? 춘이 좋은 거예요. 춘이. 해가 좋은 게 아니고 요게 좋은 거예요. 요게. 그렇다 해서 내 이름을 동춘 이렇게 부르면 기분 나쁘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잖아요. 동춘 선생님까지 붙여줘야 그래도 어때요? 하거나 뭐 강사라고 붙여주거나. 그래서 옛날에 그 강의할 때 그 강사 중에 공법 강사 중에 이장춘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 보면 아이디도 롱스프링이라고 써놨어 보면. 그래서 롱스프링이라고 해서 그래 아이디도 롱스프링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 혹시 이게 혹시 뭐 친척이거나 뭐 형제가 같이 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아니냐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요. 다만 요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너무 친해요. 이렇게 친하긴 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춘보다 더 좋은 게 동춘이라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좌우지간 옛 생각이 나는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춘이 들어간 건 좌우지간 좋은 거요. 예, 그렇잖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강의해놨는데 직주 분리의 결과로 도심 해춘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듣긴 들었어 그래서 맞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뭐의 결과라고요? 직주 접근의 결과라고요. 접근. 자, 그 다음에 침입적 토지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침입이라고 하는 건 이질적에 들어오는 게 침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침입적 토지형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질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질적인 건데 그랬을 때 이용과 관련해서 저기 집약적 이용도 있고 조방적 이용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방적 이용이다 집약도가 낮은 거죠. 여기 달동네촌이 있었다 이거예요. 판잣집도 막 많고.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여기가 달동네가 싹 없어지고 뭐로 바뀌어 있어 이렇게. 고층 건물들이 막 들어서 있어. 달동네 반대말은 해동네죠. 그래서 어때요? 완전 해동네 돼 있는 거야. 그러면요. 얘는 뭐가 침입한 거예요? 집약적 이용이 조방적 이용을 침입해서 뭐로 바꿔버린 거예요? 집약적으로 바꿔버린 거죠. 예, 이런 침입을 확대적 침입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가 일반적이에요? 확대적 침입 일반적이겠지. 그래서 맨 밑에 침입에는 확대적 침입과 축소적 침입이 있는데 확대적 침입이 통산적이다. 뭐가 확대적인데요? 387쪽 메뉴에 보니까 집약적 이용이 조방적 이용을 침입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집가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뭐가 뭐를 침입했죠? 집약적 이용이 조방적 이용을 침입해서 집약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 반대가 되는 게 축소적 침입인데 뭐 확대적 침입 일반적이겠죠. 그 다음에 개성이라는 표현은 침입의 결과 종래 이용을 바꿔버렸죠. 그런 걸 뭐라고 쓴다? 개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한계지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한계지. 한계지와 관련해서는 이때 한계지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 택지하고 농지, 임지 이렇게 비교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택지로 쓰기에 가장 멀리 떨어진 땅이 있다. 택지가 도시토지니까. 그러면 그 옆에는 뭐가 있겠어요? 농지나 임지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얘들은 붙어 있더라도 어때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가 차이가 크겠죠? 이런 걸 단절 지가라 그래요. 교통이 발달하면 당연히 한계지는요. 더 멀리까지 나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자 1억이 있다 그러면 도심에서는 차가 임차는 할 수 있지만 자가는 하기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외곽에 나갔더니 자가로서 1억이면 집을 구할 수 있네? 그러면 내 집을 얻겠다는 사람은요. 더 멀리까지 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가의 한계지가 뭐보다는 차가 빌릴 때 한계지보다는 더 원방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한계지 특징을 봅니다. 한계지는 택지로 이용하기 가장 원방권이라고 그랬죠. 멀리 떨어진 땅이고 특징에 한계지는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주축에 연장되고요. 자가의 한계지가 뭐보다 차가보다는 더 멀리까지 나갈 수 있다. 자, 한계지의 지가 법칙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농경지가 택지화된 한계지 초기에는 지가 상승이 빠르다. 당연하지.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었는데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지가 빨리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한계지 간의 지가는 서로 대체관계가 성립될 수 있고요. 한계지하고 도심 상호 간에는 지가와 관련성이 있다. 그러니까 도심에서 뭔 일이 생기면 도심에서 지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어때요? 주거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못 살겠다 외곽으로 나간다고요. 그럼 외곽에도 수요가 증가하니까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도심의 지가와 한계지 지가는 무관하지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관련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4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계지의 지가가 한계지 외곽의 농지보다 높아서 한계지하고 그 주변 농지의 지가 차이가 심하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단절 지가. 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388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죠? 개발입니다. 자, 개발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개발에 의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은 프로세스다. 그래서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자, 세 번째, 개발에는 개발을 할까 말까 망설이겠네요. 왜 망설이죠? 위험이 따라다니니까 이렇게. 네 번째, 개발을 뭐 해볼 수도 있다? 분류. 어떻게 개발이 되는가 하는 것을 개발을 분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개발의 논리가 있으면 항상 반대편의 논리도 찾아야 되죠.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개발과 보존의 논리. 그때 개발의 대상이 되는 땅을 상품자원이라고 쓰고요. 보존의 대상이 되는 땅은 현장자원이다. 그래서 이 토지를 서로 비교해 볼 거예요. 자, 개발이 뭐냐고 물어보면 개발이라는 말은 토지에 누가 개입되어 있는 거요? 인간이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 거죠. 투입해서 토지를 뭐 하겠다? 최유효 이용하겠다. 맞나요? 그래서 유용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환경이 변하고 주변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이 토지도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최유효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한 시장의 적응 과정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발에 의의 보시면 토지에 뭘 투입하겠다고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토지를 뭐 하겠다? 개량하겠다. 그래서 토지의 유용성을 올리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적 수요와 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의 무슨 과정? 적응 과정이다. 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때 이 개발은 자, 토지의 유용성을 올릴 때, 즉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인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조성에 의한 개량이다. 조성에 의한 개량은 토지 자체를 마는 거예요. 개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하다 그러면 정지 작업하고 배수시설 설치하고 옹벽 쌓고 이럴 수 있나요? 이게 토지 자체를 개량해서 토지의 유용성을 올리겠다. 그걸 조성에 의한 개량인데 그 밑에 협의의 개발 보세요. 조성에 의한 토지 개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협의에 의한 토지 개발이라 그러고 그때 조성에 의한 토지 개량이란 토지 그 자체를 개량하는 거라 그래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지 작업하고 배수 도로공사하고 이런 거라고요. 그런데 토지의 유용성을 높일 때 건축에 의한 개량이다. 그래서 공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공간을 창조한다는 말은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다리를 놓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토지의 유용성을 올리는 걸 뭐라고 썼다? 건축에 의한 개량. 그걸 다른 말로 광의의 개발. 자, 그래서 조성에 의한 토지 개량과 건축에 의한 개량을 포함해서 뭐라고 쓰겠다? 광의의 개발이다. 그래서 건축에 의한 토지 개량은 뭐 하는 거다? 공간을 창조하는 거다. 건물을 짓고 다리 놓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 아니죠? 예, 가볍게 보시고 뭐 개발의 주체,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가 있다. 우리가 공적 주체를 제1섹터라 그러고요. 사적 주체는요. 제2섹터예요. 그러면 공사합동기업이다. 이게 뭐라고요? 제3섹터가 되는 겁니다. 제3섹터.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뭐 형태, 과정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과정 중에서 워포드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말한 과정에 따라서 개발을 분류해 보려고 그래요. 그게 389쪽 맨 밑에 있는 박스 내용입니다. 자, 워포드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말로 이야기했겠죠? 개발하려면 먼저 뭐부터 하나 내보세요? 아이디어부터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 냈어요. 어떤 거? 평택역 앞에다가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 지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구상 단계. 자, 아이디어를 냈으면 그 다음 뭐 해봐야 돼요?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때 이 검토를 할 때 처음부터 비용과 시간을 다 들이진 않을 거고 뭐 해본다? 계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비용이 들겠는가? 얼마나 수입이 생기겠는가? 대강 하는 걸 뭐라고 써놨어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 이해됐나요? 예. 자,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해봤더니 괜찮아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어때요?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단계로 갔어요? 부지 모색 확보 단계로 갔어요. 그래서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해서 보니까 평택역 앞에 호박 나이트 클럽이 있는데 얘가 작년도에 문 닫았더라. 나이트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요 땅을 뭐요? 매입해가지고 지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부지 모색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하게 되겠죠. 자, 부지를 확보합니다. 그러면 부지가 확보되면 저 땅에 대해서 어때요? 이 땅이다. 이러면 예비적 타당성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제대로 된 타당성을 다시 분석해야 된다고요. 맞죠? 예, 그래서 타당성 분석을 다시 들어갑니다.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는 어느 측면에서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의 타당성 분석을 다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타당성 분석을 다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래서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 분석을 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390쪽에 가면 맨 위에 동그라미 이번에 기술적, 법률적 타당성 여부보다 궁극적 의사결정은 경제적 타당성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자, 그때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보면 타당성 분석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 여부는 다를 수가 있다. 왜? 개발업자의 요구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타당성 분석 결과 기대되는 수익률이 10% 나왔어요. 기대되는 수익률. 자, 그래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한 10% 정도 나왔는데 여기 전체 투입 금액 한 140억 정도 투입하면 한 170억 정도 해서 수익률이 한 요 정도가 나오던데 10%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채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는 개발업자마다 뭐가 다르다고요? 요구 수익률이 다르다. 다를 수 있나요? 아까 요구 수익률 다른 거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8%면 오케이가 되지만 12% 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나갔어요. 자, 그러네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타당성 분석 결과 오케이 됐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자금을 융통해 와야 되겠죠? 금융단계. 그래서 금융단계. 그래서 자금 융통 하려고 보니까 시행사 같은 경우 자기 자본 비율은 20%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PF 이런 거 활용할 수 있기는 한데 뭐 한 90억 정도까지 PF가 나온다더라. 자, 자금을 뭐 하는 거죠? 지금 융통하는 겁니다. 자, 자금 융통. 자, 그래서 자금 융통이 되면 이제 그 다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건설로 들어가겠죠? 건설 들어갑니다. 자, 건설에서 맨 끝에 뭐가 돼 있죠?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인데 거기 보면 부동산 개발의 성공 여부는 결국 뭐에 달려 있는 거 이거? 이게 시장에서 시장성 있냐 없냐에 달려 있다는 거요. 맞습니까? 시장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허가 잘 받아서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서 짓더라도 이게 시장성이 없어서 분양이나 임대가 안 돼 버리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과 관련해서 분양 마케팅도 있고 임대 마케팅도 있겠죠. 그래서 분양 마케팅, 임대 마케팅 이런 걸 좀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택에 그 있는 학원의 원장님이 나랑 잘 아는 관계였군요.
그래서 평택 공인중개사학원 원장님이 보니까 지금은 사모님한테 학원은 물려주고 이쪽에서 시행이라든가 분양 대행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쪽 중개사하고 많이 다 연결돼 있겠죠. 예, 그래서 어때요? 그분하고 같이 조인해서 하면 이런 것들이 분양이라든가 임대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잘 될까요? 잘 돼야 될 텐데 뭐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이 마케팅과 관련해서 매도 마케팅과 임대 마케팅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문 광고에 보면 평택역 앞에 베델리움 해서 멋있는 오피스텔 뭐에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섭니다. 막 이래갖고 어때요? 가보면요. 건물 다 지어놨던가요? 벌판에 터파이 공부하고 있는 거죠. 호박 나이트클럽 부수고 있고 막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때요? 마케팅은 건물 다 지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개발 초기 단계부터 진행을 해서 끝까지 이제 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 개발 공간에 대한 임대 활동은 개발의 어느 단계부터?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진 게 바람직하다.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그러려면 3번에 이제 쇼핑센터다 뭐 이런 것들은 중요 임차인을 사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다른 말로 정박 임차인. 이 브랜드가 이 건물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나도 들어갈래?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군소 임차인은 정박 임차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과 관련된 것도 작년도 시험에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과정에 따라서 순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래 물어보면요. 찾을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없다 그래야 돼요? 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 맨 끝에 가면 기출문제 있나요? (533쪽에) 가면 32번 문제 있죠. 작년도 문제인데 부동산 개발이 다음과 같은 5단계만 진행된다. 개자가 틀렸죠. 5단계만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인 진행 순서로서 적절한 것 이래 물었어요. 일단 틱업번 구상 단계죠. 아이디어. 그 다음 뭐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기억번 사업 부지 확보하고 리얼번 사업 타당성 분석하고 자금 융통해서 건설 마케팅이죠. 근데 5단계니까 맨 밑에는 건설이 맨 마지막이 되겠네요. 요런 거 나오면 맞출만 하죠. 예, 그래요. 그럼 한 문제 맞췄죠? 예약 이렇게 한 문제 했다. 이렇게 예약해 놓고. 그래서 요쪽 파트는 상대적으로 좀 쉽기 때문에 요런 데서 이제 문제를 많이 맞춰주면 투자론에서 복잡한 계산 문제 한두 개 틀려도요. 학교하는 데 지장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390쪽 맨 밑에 보충학습 하나만 봅시다. 보충학습에 현장 자원의 토지와 상품 자원의 토지는 말이 나오죠. 390쪽 맨 밑에 현장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요. 현장에 존재하면서 인간에게 효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갯벌이라든가 황무지라든가 자연 상태 그대로의 땅을 말하는 거라고. 자연 상태 그대로. 그런데 여기 상품 자원은 뭐겠어요? 토지에다가 누가 개입한 거요? 인간이 개입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효용이 생기는 거라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택지, 농지 이런 것들. 이런 게 뭐가 되죠? 상품 자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장 자원은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기억번 어떤 성격이 있다고요? 공공재적 성격상. 공공재의 특징이 뭐였어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배웠나요? 특히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생긴다. 기억나죠? 무임승차가 생겨요? 그러면 무임승차가 생긴다는 말은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안 내겠다는 거예요? 안 내겠다. 그러니까 시장에 공공재를 이렇게 내놓으면 사람들이 돈을 안 내려고 그래.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 높게 나타나요? 낮게 나타나요? 돈을 안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낮게 나타나는 거 시장에서는. 그럼 가격이 낮다는 건 시장 원리에 의하면 싸구려죠. 싸구려는 별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상품 자원은 택지나 농지처럼 인간이 개입했잖아요. 이거는 경제재란 말이에요. 경제재는 내 것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내 것 되니까 돈 주고 내가 살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가격이 형성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현장 자원은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책에 시장의 힘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뜻이고 낮게 나타난다는 뜻이고 상품 자원은 가격이 어때요? 높게 나타난다는 거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이 나오니까 시장의 힘에 뒷받침되니까 그러면 개발을 해서 현장 자원을 뭐로 바꾸면 상품 자원으로 바꾸면 싸구려가 정당한 가격이 나타나는 재화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자 하는 압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개발합시다 하는 압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시장 원리에 따르면. 그런데 이 현장 자원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냐고요. 갯벌이다 또는 어떤 거다. 뭐 산림이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저 산 저런 것이 주는 인간에게 좀 효용이 있나요? 저 산 다 깎아서 아파트 다 지으면 돼요. 그랬을 때 저 산림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준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분들은 가서 거기 가서 위락을 즐기고 저 같은 사람은 가서 명상을 즐기고 이렇게 아니에요? 바꿔드릴까? 여러분 명상해요. 제가 위락할 테니까. 그래서 어때요? 위락적 가치 이런 명상적 가치 이런 것도 있고요. 보면서 고향산천 생각도 나고요. 다양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가치는 다 무시하고 그냥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가격이 낮게 나타난다 시장 원리에 하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꾸자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맨 밑에 3번에 항구적으로 사회적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개발과 보존이 적절하게 뭐 돼야 된다? 조화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동그라미 1번의 니은번 현장 자원은 그 사회적 가치에 상하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서 어때요? 보존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개발과 보존이 잘 조화돼야 된다는 게 결론이죠. 자, 하나만 더. 자, 상품 자원은 여기에 비해서 현장 자원에 비해서 대체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는 거예요. 왜? 용도를 바꿔서 인간이 개입해서 용도를 바꿔주면 되죠. 근데 여기는요. 갯벌에 대체재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체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대체재가 상대적으로 많다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391쪽에 뭐에 대한 이야기 하자고요? 위험 이야기 하자.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